제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쉬면 낫는다. 알죠? 쉬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책만 보고 좋은 얘기만 들으면 다 낫는데 우리 삶이란 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일하고 관계없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분한테도 얘기를 드린 게 해보고 결정해라. 모르거든요. 자기가 해보기 전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둔하고 쿨하고 되게 둥글둥글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한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뭐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난 안 불안해 하면서 스스로한테 자꾸 그렇게 주입식으로 너무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게 언젠가 튀어오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당하게 살아라는 게 눈치 보는 너 자신이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눈치도요. 아유, 자폐성 이런 분들 눈치를 안 보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병인 거잖아요. 눈치도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세숲 정신건강의학과 하주원 원장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사실 여자 원장님은 제가 처음이에요.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지금까지 10분 넘게 만났는데 저도 영광이고 그래서 또 제가 질문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일단은 병원 이름에 또 숲이 들어가 있어요. 연세숲이라고. 그래서 병원 이름을 왜 연세숲으로 지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숲과 같은 뭐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라고 간판을 달면 굉장히 이름이 길어지면 또 이 전체 이름이 너무 길어져서 한 글자인 걸 뭐 연세 3, 숲, 달, 뭐 맘, 뭐 여러 가지 찾았다가 여기가 이제 북한산 근처라서 숲이 진짜로 실제로 되게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숲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 숲이 약간 정신건강에도 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요? 그럼요. 그 숲을 근데 좋은데 언제든지 갈 수 없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으면 당연히 좋고 숲에서 나오는 뭐 피톤치드나 거기 걷는 것 자체는 당연히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편한 그런 숲에 우리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을 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리고 원장님 혹시 은평구에 이렇게 병원을 차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은평구 살고 집 앞이었는데 여기 살면서 강북삼성병원도 다니고 또 명지병원도 다니고 그랬었는데요. 그냥 뭐 동네에 정신과가 안 생기길래 집 근처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선생님 제가 원장님 양력을 좀 보다 보니까 되게 좋은 병원에서 많이 일을 하셨더라고요. 경력도 살짝 소개해 주세요, 선생님.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인턴부터 레지던트는 강북삼성병원에서 했고요. 강북삼성병원에서 노인정신의학 또 불안장애 이 분야로 임상 강사를 했고, 그다음에 건강의학본부에서 기업정신건강 관련해서 임상조교수를 하다가, 그다음에 명지병원에서 또 그 서남의대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개원을 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원장님 보니까 지금 7년째 다른 정신과 전문의들한테 불안장애 심층 강의 과정 강의를 하고 계시다고. 근데 그렇게 강의를 하게 되신 그 계기가 있으실까요? 사실은 대인공포증이나 사회불안장애 쪽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시작할 때만 해도 대인공포증에 대해서 집단치료의 경험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경력이 조금 짧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그래도 대인공포증에 대해서 논문을 쓰거나 또 연구를 하거나 또 집단치료를 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또 하나 궁금했던 점은 또 칼럼을 오래 쓰셨더라고요. 또 책도 사실 이번에 3번째 책을 또 내셨는데 원래 글을 쓰는 거를 좀 좋아하세요, 선생님? 네, 너무 좋아하고요. 사실 원래 저는 글 쓰는 사람이 더 꿈이었어요. 의사 되기 전에 글 쓰는 사람이 꿈이었고 사실은 저도 이제 제가 고양시에서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문예특기자 이런 거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고 그걸로 이제 오히려 뭐 대학도 이제 그걸로 가려고 했을 정도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쪽은 잘 안 되고 언어 영역 점수는 올라서 의대를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오히려 문예특기자 되는 것보다 의사가 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는 근데 어렵고 쉽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게 다른 거고 그쪽으로는 글 쓰는 쪽으로는 굉장히 제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저는 많이 나오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로 20년 동안 무슨 정말 20년 넘게 제가 어디 응모해서 정말 100번 넘게 떨어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책도 사실은 지금 출간 나온 걸 보면 책을 나와서 좋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한 3, 40군데 출판사에서 처음에 거절을 당했었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너무 감탄을 하면서 봤거든요. 사실 진짜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충분히 선생님께서 글을 너무 잘 쓰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책 얘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하기로 하고 또 궁금했던 게 선생님께서 근데 벌써 의사하신 지 15년 되셨다고. 그리고 그러면은 그동안 선생님께서 이제 환자를 많이 보시면서 가지고 오셨던 나름대로의 진료 철학이 혹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뭐 환자를 낫기를 원한다. 근데 뭐 나를 통해서 이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은 사실 어떤 의사나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이제 사실은 대학병원에 있을 때 비해서 1차 의원에 개원해서 벌써 5년이 넘었는데 그때 제가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현실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언제나 이제 사실은 뭐 의사들이 얘기를 해요. 쉬면 낫는다. 저는 그런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날 이제 오후 진료가 있는데 쉬면 낫는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죠. 쉬고 운동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책만 보고 좋은 얘기만 들으면 다 낫는데 우리 삶이란 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제가 막상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쉬라는 얘기가 그렇게 답답해서 예를 들면 그런 얘기는 제가 이제 안 하고 주로 이제 조금 더 이 사람의 현실 안에서 각자에게 맞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 그 맞는 길을 또 찾아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좀 현실적인 진료를 하자가 저희 진료 철학입니다. 현실적인 진료를 하자. 이거에 또 와닿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제가 인터뷰를 할 때마다 여쭤보는 건데 뭐 거창하지 않아도 선생님들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혹시 선생님께서는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떤 걸로 해소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제 사람마다 이제 성격이 다른데 에너지가 조금 딸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계시고요. 또 생각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저는 조금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너무너무 생각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가 많고 맨날 자다가 일어나서 곱씹고 이불킥하고 막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가만두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옛날 생각까지 가고 그래서 생각을 못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주로 풀고 있습니다. 뭐 운동은 정말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운동을 갖가지를 할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 뭐 책 읽는 거 당연히 좋아하는데 사실은 예를 들면 심리서적 같은 거는 저한테는 스트레스 해소용이 아니라 공부용이라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스스로한테. 이거 공부용이 제가 줄치면서 읽지 사실은 뭐 기자님이 전에 만났던 선생님들 책들도 읽으면 나도 이렇게 잘 쓰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지 전혀 저는 정신과에서 책을 힐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고 그러니까 저도 일하고 관계없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뭐 미술 디자인 하시는 분이 미술관 가서 힐링을 할 수 없거든요, 절대. 그래서 저도 운동이나 생각을 비우기 위한 것을 주로 이제 많이 하는 편이고 가끔 게임도 좀 하고요. 저는 콘솔 게임 닌텐도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요. 운동은 뭐 하세요, 선생님? 운동은 제가 이제 제일 오래 한 운동은 이때까지 중에서 이제 킥복싱을 제일 오래 했는데요. 정말요? 그게 되게 스트레스 풀리고 좋고 이게 꼭 격투기라고 이게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평화를 사랑하는 분들이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지 꼭 폭력적이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제한된 환경에서 그런 에너지를 분출하다 보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사람마다 이제 맞는 운동, 안 맞는 운동이 다른데 저는 이제 요가 같은 건 안 맞는 거죠.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킥복싱 같은 게 안 맞고 요가 같은 게 훨씬 더 좋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테니스도 해보고 뭐 필라테스도 저 잘 안 맞고 이렇게 이제 해보고 근데 그걸 이제 환자분한테도 얘기를 드린 게 해보고 결정해라. 모르거든요. 자기가 해보기 전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등산, 자전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책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법
이라는 책을 예, 또 출간을 하셨습니다. 저 막 이렇게 줄치면서 네, 막 읽었는데요. 일단은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저는 모든 책을 이제 제가 이게 책을 읽을 때, 책을 쓸 때, 물론 이제 제가 이게 공저로 한 이제 두 번째 어쩌다 도박 빼고는 처음에 책도 그렇고 제가 읽으려고 쓰는 거죠. 네, 저도 부족한 점이 많고, 예, 제가 읽는다는 마음으로 씁니다. 왜냐면 제가 너무 불안이 많고 걱정이 많고 예민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담는다고 생각하면서 쓰게 됐죠. 아무래도 제가 또 관심도 제일 많은 분야고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불안장애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오시고요. 근데 원래 정신과 의원에 불안장애 환자들이 제일 많은가요, 일반적으로? 의원에는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이제 제가 잠을 못 자요라고 와도 실제로는 불안장애인 경우가 많고 예, 그렇기 때문에 불안장애는 실제로 우울증보다도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조사를 해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선생님이 책에도 쓰셨는데 선생님도 약간 예민하신 성격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책에도 나와 있듯이 선생님께서 예민하고 불안을 잘 느끼시는 성격이니까 환자들을 그만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둔하고 쿨하고 되게 둥글둥글한 사람이 정신과 의사를 한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뭐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네, 저도 그게 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물론 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원래 유독 불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계기가 있으실까요? 불안이란 게 생각보다 오래 가고요. 불안이란 것을 만약에 이제 병적인 정도의 불안인데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래 가고, 저는 굉장히 훨씬 다른 분야보다도 공감이 굉장히 잘 가는 분야고, 그리고 옛날에 이제 연구 같은 것도 논문 쓰고 이럴 때도 불안장애 위주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쪽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불안장애 환자들도 많이 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선생님께서 환자들한테 왜 불안한 것 같냐고 물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러면 환자분들도 스스로한테 그 물음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거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원인에 너무 집착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지금 내가 원인이라고 믿는 게 실제 원인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원인을 찾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막 시간과 돈을 많이 들여서 검사를 했는데 원인을 찾았는데 그게 뭐 아주 지나간 과거의 어떤 일이겠죠. 근데 그걸 바로 잡을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 좀 생각은 해보자. 그리고 지금 혹시나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원인이 그 중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자는 의미지, 원인을 안다고 무조건 치료가 되고 원인을 모른다고 무조건 치료가 안 되고 있고,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환자분들한테 이거를 물어보시는 이유는 왜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예 생각조차 안 해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또 몰라요라는 답도 또 의미가 나름대로 있거든요. 모르는 거는 많다는 뜻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냥 사실 한 번쯤 해본 질문인 거지. 계속 너무 거기에 오히려 반대로 나중에는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는 분들에게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자고 말씀드린 경우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선생님, 이 책에도 좀 나와 있긴 하던데 불안장애를 좀 앓기 쉬운 성격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격이 아무래도 기질이란 게 어렸을 때부터 되게 예민한 애들이 있고 순하고 이제 좀 어른들이 키우기 쉬운 애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기질이란 게 사실은 잘 안 바뀐다고 하거든요. 성격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예민하고 뭐 남의 눈에 신경 많이 쓴다거나 또 곱씹는 걸 많이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그리고 쉽게 놀라고 뭐 소심하고 이런 성격은 아무래도 불안장애 걸리기가 쉬운데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받아요. 왜 이렇게 소심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그러면 또 불안이 더 커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기질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또 그런 안 좋은 경험을 준다거나, 아무래도 활달하고
적극적인 사람보다는 뭐 어떤 뭐 왕따를 당한다거나 그런 뭐 경험을 겪는다 예를 들면 그런 경험하고 결합이 돼서 예 그런 것이 생기기 쉬운 성격은 있는데 절대 뭐 그게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지만 네 그렇게 되기 쉬운 성격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도 불안해지기 쉽죠. 그렇죠. 네, 완벽주의적인 사람은 100점이 안 되면 95점이면 이제 95점이나 했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5점 못한 5점에 집착을 하다 보면 당연히 불안해지고 내가 잘 못하는 것 같고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심한 사람은 100점이 안 될 바에 아예 포기해버리고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예, 예, 그런 경우에는 결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역시나 뭐 이렇게 그게 역시나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불안해질 수도 있고요. 예. 그렇구나. 그리고 선생님 제가 또 책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게 불안의 풍선 효과라는 게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불안이 해결이 되면 내가 다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 들어가면 뭐 다 괜찮을 거야. 시험만 끝나면 괜찮을 거야. 이것만 끝나면 괜찮을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또 다른 문제가 그때부터 튀어 올라오기도 해요. 아까 그래서 왜 불안하냐고 묻는다고 하셨는데 그 왜 불안하냐 이유라는 것이 실제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걸 발견하기도 하고 제가 조금 이 정신없는 상황이 나아지고 보니까 다른 원인을 또 발견하고 이러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에는 다른 원인을 새로 발견하기도 하고 몰랐던 어떤 내가 원래 되게 더 오래 갖고 있던 것 때문에 불안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옮겨가는 거 예, 억지로 누르려고만 했을 때 특히나 예, 그런 경향이 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난 안 불안해 하면서 스스로한테 자꾸 그렇게 주입식으로 너무 얘기를 한다거나 예,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게 언젠가 튀어오르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또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나는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남한테 맞춰주는 성격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좀 갖는 게 좋을까요? 눈치 보고 살아도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눈치 보면 안 돼. 당당하게 살라고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눈치 보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원래 불안하고 소심한 사람들,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바꾸려고 갑자기 당당해졌다가는 부작용이 또 생기거든요. 실제 인간관계에서. 어떤 부작용? 아니 그러니까 눈치 보던 사람이 갑자기 당당하게 할 때 그게 이제 자기 주장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막 어설프게 하기도 하고 진짜 중요한 문제를 못 말하기도 하고 또 막 화를 오히려 많이 내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왜냐면 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난 상태로 막 긴장이 된 상태로 저 사람이 내 부탁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그런 상태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좀 더 짜증이 나 있고 긴장이 돼 있고 이럴 수가 있어서 그걸 너무 갑자기 바꾸려고 하는 건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당하게 살아라는 게 눈치 보는 너 자신이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네. 근데 그 눈치 보는 게 뭐, 눈치도요, 자폐성 이런 분들 눈치를 안 보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병인 거잖아요. 눈치도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네, 눈치도 머리가 어느 정도 좋고, 남에 대한 배려가 있고, 남의 어떤 감정을 읽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거라서, 저는 눈치 보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구나. 사실 제가 이건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정신과 서적을 봤었는데 우울증도 어느 정도 정신적 성숙이 이뤄진 사람한테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자기 우울증에서 제가 우울증이랑 불안증이랑 구분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옛날을 많이 곱씹냐, 앞날을 많이 걱정하냐, 과거 지향적. 현재를 진짜 즐길 수 있으면 그건 아무 병도 아닌 거고요. 그렇죠? 충실할 수 있으면. 근데 이제 우울은 좀 더 과거 지향적이고, 불안은 좀 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결국에는 과거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뭐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자기 비난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기 비난이 그게 근데 너무 과도할 때 생기는 게 이제 우울증이죠. 그리고 선생님 또 하나가 제가 계속 책에서 사실 착안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불안한 사람들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좀 어떤 마인드를 갖는 게 좋을까요?